밑에 부대 시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복리 시설이 나오죠.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지을 때 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부대 복리를 항상 갖춘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뭐가 부대고 뭐가 복리냐, 또 이것을 우리한테 또 구분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부대라는 것은 뭐라고 적어놨어요? 주택에 딸려 있는 거죠. 주택에 딸린 시설, 설비를 말하고, 복리시설은 뭔가요? 복리시설은 입주민들, 주민의 생활 복리를 위한 것이죠. 생활 복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대는 아파트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면 안 되죠. 특히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관리사무소, 요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요. 부대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설비들 있죠. 건축 설비. 우리 건축법에는 건축 설비라고 불러요. 우리 건축 설비가 우리 시험에서 뭐 다루지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 건축 설비는 다음에 성강기에 관해서 하나 공부를 하실 겁니다. 건축 설비는 전부 건물에 딸린 거죠. 이것들은 전부 주택법으로 보면 뭐다? 부대시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복리시설이라는 건 생활 복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 아파트에 가면은 눈에 잘 띄는 게 뭔가요?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자, 아파트마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건설업자가 마음이 좋아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우리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정에서 50세대 이상만 되면은 무조건 어린이 놀이터를 일정 면적 어떻게 만들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아파트는 없죠. 그러나 부대가 아니고요. 얘는 복리예요. 어린이 놀이터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죠. 어린이 놀이터가 복리면 뭐도 복리일까? 어른들이 노는 놀이터, 경로당. 이것도 복리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입주자 집회소는 어때요? 입주자 집회소. 각종 운동시설 있죠. 등등. 유치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실은 없어도 밖에 나가서 이용해도 되지만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그만큼 뭐하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다. 그 정도를 일단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복리시설 그 정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기반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하죠.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주체가 나오는데 우리 주택법에는 사업을 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업주체. 우리 건축법은 뭐라고 불렀죠? 건축주. 우리가 계획사업이 3개가 있었죠. 계획사업 하는 자를 뭐라고 불렀고, 시행자. 이렇게 용어가 좀 다르네요. 계획사업, 공익사업 하는 자를 시행자라고 불렀고, 건축법에서 건물 짓는 자를 건축주라고 불렀고, 우리 주택법은 분양사업하는 법이죠. 그래서 사업주체 이렇게 부릅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등 이건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나와요. 자, 리모델링이란 용어가 또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법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맨 처음에 건설과 공급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건설의 내용에는 리모델링을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는 게 우리 주택법에 포함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재건축은 정비법으로 하죠. 근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아파트가 오래됐습니다. 그럼 다시 뜯어 고쳐야죠. 뜯어 고치는 방법이 2개예요. 아예 확 날려버리고 다시 재건축을 하느냐,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써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하는데 재건축은 어디서 한다고요? 정비법에서. 법이 달라졌어요. 법이 달라져. 예전에는 재건축도 주택법에서 했다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정비법으로 끌려갔죠. 이유가 뭐예요? 강남에 뭐를 막으려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는 리모델링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모델링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택법에는 2가지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대수선하는 거하고 뭐하고? 증축하는 거죠. 대수선 증축.
우리가 건축법에서 대수성 공부하셨잖아요. 증축. 요 두 개만 리모델링이에요. 개축은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개축은 안 들어갑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 가면은 건축법에도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이 별거겠어요. 뜯어 고치는 거지. 건축법에도 해. 그런데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가 뭐냐? 주택법에서 하는 리모델링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은 무슨 법에서 리모델링 할까? 건축법으로 하겠죠. 건축법의 리모델링에는 개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개축은 없다는 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건축법과 이렇게 차이점입니다. 자, 대수선에 관한 조건을 안 적어놨는데 거기에 관한 증축에 관한 조건을 복잡하게 적어놨죠. 일단 책의 밑줄을 먼저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세대별 증축 리모델링 이렇게 번호 제목을 붙여놨네요. 자,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밑줄 사용검사일 괄호 밖으로 갑니다. 일단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밑줄. 자, 주택법은 공사 끝나면 뭐 받고? 사용검사 받고. 건축법은 공사 끝나면 뭐 받고? 사용승인 받고. 다시 말해서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그때부터 건물을 뭐 해요? 사용을 하지. 그래서 이때부터 건물은 노후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검사, 사용승인을 받고 몇 년? 15년, 여기 15년 동그라미 칩니다. 일단 괄호 밖으로 가세요. 괄호가 좀 복잡하네. 밑에 줄, 네 번째 줄 맨 끝에 보면은 이 나와 있죠. 이 경과된 공동주택 그 밑줄 긋고 거기까지 한번 끊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증축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증축을 하려면은 일정한 기간이 뭐가 돼야 된다? 경과가 돼야 돼요. 그래, 경과 연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과 연수는 건축법은 뭐 받고, 주택법은 뭐 받고? 사용검사. 건축법은 뭐 받고? 사용승인. 1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돼? 15년이 경과가 되어야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대수선은 10년만 지나면 되는데 증축을 하려면 15년 이상이 경과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주택인가요? 공동주택인가요? 공동주택이죠?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 뒤에 계속 읽어봅니다. 각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이 좀 밑줄. 또 거기도 가로 밖으로 가서요. 맨 끝에 있는 주거전용 면적의 몇 프로인가요? 30% 이내 밑줄. 그리고 괄호 안에 또 보세요. 30% 이내 옆에 괄호.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괄호를 묶어볼까?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죠. 이때는 밑줄 40% 이내에서 증축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증축을 하긴 하는데 뭐를 증축한다고요? 주거전용 면적이죠. 주거전용 면적을 증축을 합니다. 면적을 증축하는데 원칙은 얼마까지 증축이 된다고?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만 증축이 된다. 10분의 3까지만. 근데 예외적으로 이 공동주택이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죠. 85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 공동주택은 몇 프로까지 증축이 된다? 40%까지 이런 얘기예요. 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5제곱미터 미만이니까 85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하면 전용 면적에 얼마를 증축할 수 있다? 30이에요? 40이에요? 30 이렇게 가야죠. 미만이니까.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은 초창기 리모델링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던가요? 대부분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가 많았다, 그죠? 복도식 아파트.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이게 쭉 이렇게 복도가 있고, 집집마다 이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이 복도식 아파트를 복도를 전용 면적으로 편입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 하다 보면은 면적이 한 10평 정도 넓어진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깨끗해진다. 우리 아파트는 새 아파트처럼 바뀌었다. 주거 전용 면적도 넓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5천만 원 들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이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만들면 뭐하냐 이 말이죠. 오래전에 지어가지고 뭐가 확보가 안 돼 있어. 주차장 확보도 안 돼 있고 다른 새로 짓는 아파트처럼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증축을 할 수는 있대.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을 적어놨죠. 맨 끝에 줄입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밑줄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이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탑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용 부분의 증축도 허용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용 면적을 증축을 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이게 언제 나왔을까요? 2003년도에 주택법이 만들어지면서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자, 그 참여정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 재건축을 죽이려고 했죠. 그럼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뒀더니 리모델링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 바로 아까 제가 이 리모델링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럼 적어도 우리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세대수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자, 세대수가 증가된다는 말은 본래 살고 있던 그 주민들 외에 세대수가 증가되니까 일반 분양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세대가 증가돼서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게 되면 그걸 경비로 이렇게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가 되어야지만이 이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져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동그라미 3번 세대수 증가형이죠. 위에 따른 각 세대의 괄호로 묶어 봅시다.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자, 방금 우리가 증축 가능한 면적은 30% 40% 이거였죠. 그 범위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밑줄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죠. 자, 요걸 10%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신설됐을 때는 10%였거든요. 자,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증축 가능한 이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의 몇 프로? 15%죠.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이렇게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세대수 증가 규정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가 솔깃해요. 귀가 기존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수평 증축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수평 증축이 뭔가요? 옆에다가 한 동을 더 지어라. 붙여 짓든지. 이게 수평 증축이죠. 그럼 쉽게 말하면 만약에 아파트가 평수가 크면 이걸 쪼개가지고 세대수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걸 수평 증축이라는데 말이 그렇지. 이렇게 아파트를 한 동을 더 지으려면은 여유 공간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아파트는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평 증축에서 또 이런 한계가 또 드러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법이 아파트가 수평 증축이 아니고 위로 이렇게 올린다면은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걸 우리는 수직 증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직 증축은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도 낡은 데다가 위에 또 아파트 세대수를 더 얹어버리면 그 위험성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수직 증축에 관해서 논란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수직 증축이 허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수직 증축이 허용이 되는데 수직 증축을 한번 보실게요. 자, 다만 이겁니다. 다만 세 줄이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돼 있고, 우리 여기 있는 부분은 구체적인 건축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복잡한 내용은 전혀 없죠. 최대 몇 개층 이내에서 증축해라, 3개층 이내에서 증축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건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최대 3개층인데 우리 시험은 만약 이 아파트가 15층 이상짜리 아파트다.
15층 이상짜리 아파트다. 아니면은 14층 이하다. 15층 이상인 아파트는 3계층. 법률에서는 3계층 이하죠. 3계층 이하인데 대통령령에서 3계층을까지 증축할 수 있고 14층 이하인 아파트는 2계층만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분이 그런 얘기죠.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는 2계층까지 가는 게 말은 15층 이상은 몇 계층? 3계층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번에 수직 증축형의 수직이란 말이 동그라미 치세요. 그 나번에 수직이 빠지면 틀려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밑줄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거. 자, 거기 신축 당시 신축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수직 증축은 이렇게 층수도 제한하지만 뭐도 제한하는가요? 수직 증축이 되기 위해서는 신축 당시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 구조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아파트가 똑같은 연도에 지어졌는데요. 한 아파트는 구조도를 관리를 잘해가지고 구조도를 갖고 있고 한 아파트는 구조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수직 증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파악하는데 구조도가 없기 때문에 내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축 당시.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신축 당시 구조도는 그냥 증축이에요? 수직 증축이에요? 수직 증축,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인데 다음 기회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어가 굉장히 많았죠? 용어를 보신 다음에 이제는 주택의 건설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주택의 공급 파트는 제대로 정리하면은 공급 파트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단 건설 파트에서 너무 헤매다 보니까 이 공급 파트가 또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건설 파트를 조금 잘 잡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법은 사업을 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사업주체라고 부르고, 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뭐를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건설 파트입니다. 그러면 공사 끝나면 아까 뭐 받았죠? 사용 검사. 그러면 건설 파트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하시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뭐다? 사업주체입니다. 물론 여유가 되면 사업계획까지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자, 나중에 사용 검사 받는 부분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 주체가 되자고 합니다. 주택법에서 사업 주체가 되려면은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법에 단독으로 사업 주체가 될 수가 있는 자가 있고요. 공동으로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자, 우리 주택법에 사업주체가 되고 싶어?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건축법에는 건축주가 되고 싶으면 등록하고 하는 게 있는가요? 없잖아요. 내가 땅만 있고 여유만 있으면 그냥 건축허가 받아 지으면 돼. 그런데 주택법은 분양하는 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를 뭐라 부른다? 등록사업자라고 부르고, 등록을 한다는 건 관에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규제, 통지를 하겠다는 거죠. 뭔가 잘못하면 등록을 말소시켜버릴 수도 있고 영업 정지를 시켜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록 사업자가 있는데, 그러면 등록을 한다는 건 그러면 이 사업자를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기 때문에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주택법에 사업주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은 주택법의 사업주체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주체가 되는 자가 있으니 그 자가 바로 이름만 들어도 믿음직스러운 국지공입니다. 자, 우리 주택법에 공사 몇 개 나온다고? 2개밖에 안 나와요. 또 우리 주택법에서 딱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놈이 있어. 공익법인이 나와요. 공익법인. 그럼 국지공은 공공이죠. 그리고 공익법인은 공공은 아니지만은 공공처럼 등록하지 않고도 우리 주택법에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등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등록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주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자 주택법에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자가 만약에 사업주체가 지가 사업주체가 되고 싶으면 등록을 해야죠. 민간이니까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기가 싫어. 나는 이 땅에 아파트 지어서 빌라 지어서 분양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업을 안 할 거야. 등록하기 싫어. 그러면 등록한 자하고 같이 해버리면 돼요. 얘하고 같이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자기 등록하기 싫어서 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등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공동을 하는 자 누가 있느냐면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할 놈이 바로 이 주택조합이에요. 요번에도 새로 신설된 내용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없애버리면 우리가 공부하기도 편하고, 사기 당하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워낙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 또 법을 자꾸 보충을 하다 보니까요. 내용이 엄청나게 지금 비대해졌습니다. 얘도 등록사업자가 공동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고용자입니다. 자,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한다. 자, 여기서 고용자라는 얘기는 결국은 누굴까요? 법인의 대표, 우리 회사 사장님이죠. 자, 우리 회사 사장님이 뭐를 한다?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데 누구 집을 지어? 자기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일반 분양하려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고용자인가요? 아닌가요? 고용자가 아니죠. 고용자가 짓는다는 건 고용자로서 짓는다는 건 근로자 주택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짓기 때문에 얘가 자기가 등록해가지고 등록사업자로서 사업주체로 활동할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고용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요 두 놈은 공동으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단 말의 의미가 뭔가요?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은 지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단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등록하기 싫으면 등록한 자하고 공동을 해도 되고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 뭐라 나온다? 얘네들이 등록한 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얘네들이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물어봅니다. 등록을 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공동으로 같이 하겠어요? 얘들도 비등록 사업자죠. 그럼 얘들도 공동으로 한다면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국지공이 등록한다. 얘네들이 등록한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등록 사업자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자, 등록 대상자가 나오죠. 연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연간 1년 동안에 이런 뜻이죠. 다음 호수 이상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동그라미 다음의 면적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돼 있죠. 그 다음 밑줄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등록을 국장에게 한다는 사실을 먼저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나오죠. 그래서 등록도 국토부 장관에게 한다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결국은 등록 대상은 1년 동안에 이런 뜻이죠. 1년 동안에 집은 몇 채? 20호. 아까 단독은 호라고 부르고 공동은 뭐라고 부르고 세대라고 부르죠. 20호,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 한단 말이죠. 일단 등록하라는 거예요. 단독은 20호, 공동주택을 20세대인데 공동주택 옆에 괄호 안에 이런 말을 적어놨죠. 무슨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밑줄한 거고요. 도시형. 아까 원룸형 주택하고 80호를 초과하는 주택 한 주택은 같이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원룸형 주택 메뉴에 집주인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니면 원룸형도 도시형이죠. 여기 1세대가 일반 주택이 들어가잖아요. 일반 주택이 들어가도 전부 합해가지고 몇 세대? 30세대 이상일 때, 자, 등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지. 등록하면 간섭한다니까. 그러면 도시형은 등록해도
혜택을 준다, 더 규제를 한다. 혜택을 주는 거죠. 일반 주택은 20채, 연간 20채만 지어도 뭐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도시형은 30채 이상만 지으면 30채가 부터 하니까 29세대까지는 등록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도 하죠. 대지 조성사면 연간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이번 진도에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 기준 등이 나와져 있죠. 등록 기준 나와 있는데 뭐 우리 시험에서 사실상 다뤄지진 않고 뭐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출제된 적이 있는데 우리 시험도 뭐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건을 그 밑에 표를 그려놨네요. 자, 자금은 법인은 자본금 얼마가 돼야 되고 3억 이상이 돼야 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죠. 법인은 자본금이라고 그러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딱 2배네. 6억 원 이상. 기술 인력도 있어야죠. 주택건설 사업한다면 건축 분야, 대지조성 사업한다면 토목 분야, 각각 1명 이상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면적은 얼마인가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다시 말해서 면적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자? 자본금 3억, 그 다음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이렇게만 참고하고 갑니다. 암기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등록사업자의 결격 사유도 나오네요. 결격은 우리가 후반부에 가서 뭐 7, 8월 달 문제풀이 가서 보셔도 돼요. 한번 우리 공법에 나오는 모든 결격을 한 번에 묶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가 나오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그닥 중요하진 않는데 한번 다뤄진 적은 있죠. 누구는? 국장은. 왜 국장인가요? 국장한테 등록했죠. 국장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은한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1번, 5번 거기 밑줄 한번 줘볼까요? 거기에 해당하면은 등록을 밑줄 말소해야 한다. 말소할 수 있다 하면 안 되고 해야 된다. 그거만 하나 주의를 합니다. 자, 뭐 다른 법도 마찬가지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괄호 안에 필수적이라고 적혀 있죠. 5번도 보시면 등록증을 뭐 했다? 대여했다. 이런 경우도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이다. 그 정도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번 하나 볼까요? 등록 말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 사업자는 밑줄 그 처분 전에 뭐를 받았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 그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 등록 사업자가 등록이 말소가 되어버렸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럼 사업을 못하죠. 사업을 못하는데 어떤 사업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사업계획에 승인이 났다. 그러면은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제가요,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어요 하면은 뭐를 확보했다는 말인가요? 아파트 부지, 대지를 일단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공사에 착공, 뭐 되든 안 되든 착공이 들어가면은 입주자를 모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를 모두 확보한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졌다면은 그 사업은 끝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 주체, 등록 사업자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 입주하려고 했던, 분양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업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 건축법은 건축허가 받죠? 자, 이번에 공부 안 하셨어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뭐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건축물을 지을 대지를 확보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는 건 뭐를 확보했다? 대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그럼 다만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5번에 등록사업자의 시공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시험 이 자체가 시험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봅니다. 자, 얘네들하고 지금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공동으로 사업하려면 얘네들은 뭔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 주택주와 고용자는 뭐를 갖고 있어야지 공동이 되느냐? 토지의 소유권,
그러니까 얘네들은 토지 소유자는 뭐 갖고 있는 자요? 토지, 주택조합도 고용자도.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대지에 뭐를 갖고 있어야 돼?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등록사업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시공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얘하고 얘가 둘이가 뭐 한다고요?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공 능력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공 능력은 우리가 건설업자 아시죠? 현대건설, 뭐 대기업 건설업자도 많지만 중소기업 이런 업자들도 많죠. 그 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한 자예요. 그 자를 우리는 뭐라 불러? 건설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건설업자는 시공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현대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럼 우리 주택법에는 방금 보셨죠? 1년 동안에 20채 이상을 지으려고 하면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만 등록을 할까요? 우리 주택법에도 등록을 할까요? 주택법에도 당연히 등록하겠지. 20채만 지으면 해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두 군데 다 등록한 자야. 그런데 우리 주택법에 등록한 등록사업자 있죠? 주택법에 등록한 등록사업자는요, 말 그대로 주택법에만 등록했어요. 1년 동안에 집을 20채 이상 짓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자는 시공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지. 이 자는. 얘는 시공능력이 있지만 얘는 시공능력이 없어. 그러나 이 등록사업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건설업자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건설업자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건설업자로 인정을 해준다. 뭐를 인정해준다? 시공 능력을, 이런 뜻이죠. 물론 여기서 시공 능력은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5층 이하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쨌든 우리 주택법에만 등록한 등록사업자도 건설업자로 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동을 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는 건설업에도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든지 아니면 요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이든지 그런 자가 얘네들하고 공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밑에 그걸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등록사업자가 있다. 그 위에 박스 위에만 한번 읽어봅니다.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 능력, 주택 건설 실적, 주택 규모 등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다음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등록사업자를 밑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밑에 뭐 자금이 얼마? 5억.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아까 그냥 등록은 3억이었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그럼 여기는 5억 10억이네요. 그 정도 참고하시고 다음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딱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셨어요? 등록사업자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봤죠? 몇 가지 살펴봤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국장에게 등록한다. 연간 몇 호? 20호 20세대. 도시형은 30세대. 대지는 연간 1만 이상.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등록사업자로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는 국장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1번 국가지자체, 2번 토공, 3번 지공, 1, 2, 3번 문구세요. 우리 주택법에는 공사가 몇 개 나온다? 2개. 거기다가 4번까지, 4번의 맨 끝에 공익법인 밑줄. 공익법인은 여기서 한 번만 나오죠? 공익법인까지. 얘들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들은 등록 안 하고도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밑에 5번, 6번이죠? 주택조합 밑줄.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밑줄. 자, 주택조합 얘죠? 고용자죠? 얘들은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 뭐라 적어놨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된다. 고용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단독으로 등록 안 하고 단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동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되어 있죠? 등 비등록 사업자 분류되어 있는데 그건 의미 없고 공동 사업주체가 나오죠? 1번에 제목의 밑줄 한번 줘볼까요? 토지 소유자 더하기 등록 사업자. 2번에 주택조합 더하기 등록 사업자. 3번에 고용자 더하기 등록 사업자. 당연히 여기서 첫 번째 이해하실 거 뭔가요? 고용자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되죠? 고용자부터 먼저 봅니다.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 밑줄,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거기서 키워드는 하여야 한답니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 사업자 세 개 다 마찬가지예요. 이 둘을 뭘로 본다? 공동 사업 주체로 봅니다. 아까 제가 등록 사업자는 시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실질적으로 얘들이 시공하겠네. 시공업자니까. 그러나 얘들을 시공자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불러야 된다? 공동 사업 주체 이렇게 본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의문은 얘밖에 없죠. 1번 토지 소유자 봅니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사업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밑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는 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 역시 이 경우도 토지 소유자와 등록 사업자를 뭘로 보고 공동 사업 주체로 본다 돼 있는데,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고용자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요것만 구분하면 돼. 문제는 주택조합입니다. 요 주택조합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주택조합에는 괄호가 두 개가 있어요. 주택조합 옆에 괄호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 옆에 괄호가 하나 있죠. 요 두 가지 괄호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주택조합 옆에 밑줄.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무슨 조합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자, 우리가 이제 조합을 좀 이따 공부하실 텐데 아직 조합을 모르시는데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있고요. 듣기만 들으시면 되겠죠. 직장주택조합이 있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어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뭔가요? 다시 모델링 하는 거죠. 다시 모델링. 리모델링 한다는 말은 기존에 주택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리모델링은 주택 중에서도 우리 주택법은 무슨 주택만 리모델링 한다고 했던가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을 가진 소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직장주택조합은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조합이 지역 직장이에요. 그러면 요 리모델링이 지금은 리모델링이 세대수가 증가해야 하네요. 지금은 세대수가 증가하죠. 아까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증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공동사업 주체란 말이 뭐냐? 공동사업 주체란 말은 둘이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면은 같이 돈을 버는 것이고 사업이 안 되면 둘이 같이 망하는 게 공동사업 주체예요. 그러면 만약에 주택조합만 책임지고 등록사업자는 책임을 안 진다면 등록사업자는 그냥 시공자 역할만 하는 거죠. 시공자가 아니고 공동사업 주체란 건 책임을 같이 진다는 거죠. 그런데 리모델링이 세대수가 증가를 안 한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뭔가 세대수가 증가해야 일반 분양문이 있고 그 일반 분양문이 대박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런 문제가 어떤 실익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대수 증가 안 하는 리모델링은 공동사업 주체가 못 된다 하는 거 하나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세대수 증가 안 하면 그냥 리모델링 업체, 시공업체 불려서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거예요. 공사비만 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등록사업자가 나오는데 1번, 3번하고 차이점이 이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하고만 공동을 하는 게 아니네요.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공동을 할 수 있는 조합은. 그 다음에 공사 몇 개라고요? 2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공사하고도 공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주택조합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괄호 2개를 꼭 잡아주세요. 토지 소유자나 고용자는 지자체 공사하고 공동으로 하면 안 됩니다. 등록사업자하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업 주체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단독을 할 수 있는 자, 공동을 할 수 있는 자, 등록해야 되는 자,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 중에서 등록 사업자 알아봤고, 당연 우리 시험에는 중요한 게 뭔가요? 이 조합이죠, 조합. 이 조합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올해도 또 엄청난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요약집이 나올 때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개념이 나오네요. 자, 주택조합의 개념이 나옵니다. 주택조합이란 뭔가요? 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성 밑줄, 사업계획성이. 자, 우리 조합은 우리가 주택조합을 만들면요, 이 조합이 조합주택을 지을 거 아니에요? 조합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조합주택을 짓는 건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우리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짓습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건축법으로 짓는 건요, 29채까지 지을 때 29채. 30채 이상에 가면은 우리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주택조합은 30세대 이상으로 짓는다, 이런 얘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밑줄, 주택을 마련 동그라미, 리모델링 동그라미. 자, 우리 주택조합의 목적을 두 가지를 적어놨네. 주택을 마련하거나 뭐 한다고요? 리모델링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조합의 종류가 나오죠. 지역주택조합. 자,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직장주택조합이 있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죠. 세 가지가 있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리모델링은 당연히, 자, 리모델링부터 먼저 보세요. 리모델링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공동주택 소유자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우리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무슨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 자, 뭐 하려고? 뭐 하기는 리모델링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지역과 직장은 아까 주택을 뭐 하는 게 목적이다?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지역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누가?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는 거죠. 자, 그 마련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마련에다가 건설이라고 한번 적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마련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들이 직접 주택을 모여서 건설해서 주택을 마련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직장주택조합은 누가 만든다고 돼 있죠? 주택조합, 직장,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만들겠죠? 주택을 마련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거기는 물론 건설도 합니다. 직장주택조합이 건설을 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 국민주택을, 요걸 적어보세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공급받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 건설하는 것은 지역과 직장의 공통점인데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조합을 만든다는 건 무슨 조합에만 나와요? 직장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앞에서도 말했죠. 국민주택은 누가 공급을 받아요? 무주택 세대.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요 두 개는요. 지역 직장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을 하시오. 하면은 물론 집이 없는 세대주가 조합원이 되는 게 맞지만 집이 조금만 한 채는 있어도 돼. 요 두 개는. 근데 국민주택은 일절 집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자들이 나중에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에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 지역은 도대체 어디를 지역이라고 보느냐.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서울, 인천, 경기는 같은 지역이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같은 지역으로 보는 거야. 수도권에서는 내가 인천에 거주해도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거주해도 서울에 있는 지역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내려오면 뭐가 나오죠? 충청권이 나오죠.
충청권은 뭐만 왕따를 당해서 충청북도, 대전하고 충청남도, 세종시는 같은 지역으로 봐요. 대전하고 충청남도, 세종시. 충청북도는 별도 지역으로 보죠. 또 좀 내려오면 광주, 전라도 쪽에 나오죠. 전라도 뭐만 왕따 당해서 전라북도. 그래서 광주하고 전라남도는 같은 지역이야. 그런데 전라북도는 또 별도의 지역으로 보죠. 물론 대구, 경북, TK 지역, 그 다음에 PK, 부산, 경남, 울산을 같은 지역으로 봐요. 부산, 경남, 울산. 물론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같이 놀아주는 도가 없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 나가면 꼭 알아야 되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요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조합을 하면은 자, 몇 번째 조합을 공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법의 개발조합, 정비법의 정비사업조합, 그리고 주택법의 세 번째 공부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면 항상 첫 번째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조합원은 누가 되고 임원은 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죠. 그 다음에 뭐 조직을 공부한다고 했었잖아요. 어쨌든 우리 또 주택조합에서도 요 설립 절차가 상당히 또 좀 처음 공부하시면은 좀 헷갈려요. 헷갈릴 필요는 없기는 없는데 자, 제가 지금 조합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합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조합은 무조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입니다. 요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면 앞에 특시 특도 있다는 건 아시겠죠? 특시 특도는 지밖에 없으니까 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가요?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 정비법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용어를 정의를 했던가?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줄여서 불렀죠. 정비법은 왜? 얘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근데 주택법은 이렇게 안 줄여요. 주택법은요, 특시특도를 빼요. 시군구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 주택법은 시군구 측량 나오면 앞에 뭐가 있다? 특시특도 요거를 줄여서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주택법에 지금 우리 책에도 절차가 먼저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조합을 만들 때는 뭘 받아서? 인가 받아야죠. 인가 받아서 등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택조합은 일단 뭐가 없다?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없다는 말은 법인이다, 법인이 아니다, 법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아니니까 정관 작성한다고 해야 돼? 규약 작성한다고 해야 돼? 규약을 작성해서 뭘 받으면? 인가 받으면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칙이라고 적었다는 건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는 신고가 있는데 방금 우리 국민주택 공급받으려고 기억나십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무슨 조합? 직장입니다. 직장주택조합을 만드는 경우 있죠. 자, 이 경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국민주택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조합을 만든답니다. 그럼 우리 조합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업주체가 지어놓은 걸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공급을 받는 거죠. 얘들은 사업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업하는 자가 아니니까 얘들은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뭐만 하면 돼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지역이든 직장이든 지역 직장은 새로 집을 건설하죠. 건설할 때는 뭘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돼.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하죠. 리모델링 공사 해요, 안 해요? 하지. 그런 것들은 다 인가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 조합은 무조건 뭘 받고? 인가를 받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드는 직장은 뭐 하면 되고? 신고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인가 신고는 누구한테 받는 건가요? 시군구.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시군구. 제가 이제 무조건 시군구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시군구 안 해도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괄호는 뭔가요? 설립 신고 대상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제외한다. 그 괄호 안 보셔도 괜찮아. 이 얘기죠. 국민주택 공급받으려고 할 때 얘는 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걔는 뺀다 이 말이에요. 자, 특시특도 시장군수구청장 괄호 안에 뭐라 적어놨죠? 얘들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다? 시장군수구청장이라 부를 거다 이 말입니다.
특이주택도 굳이 안 적고. 자, 그래 시군구청장이 뭘 받아라? 인가 동그라미 쳐야죠.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주택조합을 해산 동그라미. 자,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산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다시 뭐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밑에 이번에 밑에 칸이죠. 밑줄 긋습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 국민주택 동그라미, 직장 동그라미. 직장을 지역으로 바꿔도 안 돼요. 시장운수구청장이 뭐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또 한 같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다, 해산한다. 다시 뭐 해라? 신고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가 받는다. 요거는 신고한다. 이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느냐? 자, 지역 직장이 있고요. 리모델링이 있어요. 얘들이 뭐를 받으려고 해요, 지금? 인가를 받으려고 해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다는 건 자기들이 공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우리 리모델링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든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100% 동의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든다 그러면 항상 우리한테는 뭘 물어봐요? 동의. 개발조합도 동의했죠. 정비사업조합도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리모델링은 누가 만들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만들죠. 그러면 얘들이 조합을 만들 때는요, 동의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합 만들 때는 일정한 결의서를 받아와라. 일정한 결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사실상 뭐 동의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동의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역 직장주택조합은요,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새로 건설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대지 확보하는 거예요.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요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역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왜 피해를 봐요? 대지를 확보 못 해가지고 사업이 몇 년 동안 질질 끌고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돈은 다 써버리고 대지는 확보 못하고 조합원들 보고 자꾸 다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난 안전장치가 뭐다? 조합 인가를 받고 싶으면 80% 이상의 사용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뭐가 추가되느냐? 80% 사용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대지에 15% 이상의 소유권을 가져와라. 요게 추가됐다는 거예요. 15% 이상의 뭐 소유권. 그러니까 사용권은 80% 만들어야 되고 그 중에서 15%는 뭐가 돼야 돼? 소유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요번에 새로 신설되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요건을 갖추어야 인가가 나는 거예요. 인가가. 한번 볼까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 2번 보시는 거예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밑줄 긋습니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거기다가 하나 더 적어 넣어야죠. 대지 얼마? 15% 이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나 더 적어 넣어 주세요. 자, 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주택조합을 해산 동그라미, 그러지 않다. 자, 보실까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해산할 때도 다시 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인가 받아야죠. 인가는 받지만 변경 해산할 때는 대지를 가져올 필요는 있다 없다? 없죠. 처음에 인가 받을 때 대지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대지 확보했기 때문에 변경에 할 때 인가는 받지만 대지는 필요 없어요. 해산하는데 무슨 대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인가 받을 때 대지 확보하는 것이고 변경 해산도 인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 세 줄은 묶어버리세요. 그 세 줄을 묶어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이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세 줄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액이고 자, 네 번째 줄 갑니다. 주택을 이번에는 리모델링하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 괄호박해와 의결권 계속 봅니다.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밑줄 시장운수구 청량에 인가를 받아라. 일정한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인가받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우리 정비법에서 재건축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요. 이 주택단지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단지에 관해서 동의를 받을 때는 단지 재건축 얘기를 잠시 하는 거예요. 전체에 관해서 동의받았죠. 뭐 구토, 구분 소유권하고 토지 면적. 그리고 또 동별로도 동의를 받았죠. 동별로도 동의를 받았어요. 뭐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근데 동별로도 예전에는 다 구토를 받았는데 아파트 단지 하나 재건축하려면 온 동네가 구토가 나서 동별로는 토지 면적에 대한 동의는 안 받고 뭐에 대한 동의만? 구분 소유자에 대한 동의만 받는다 이렇게 했었죠. 전체는 구토 다 받고 동별로는 뭐만 받아? 구분 소유자. 요걸 주의하시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토지 면적이 뭐냐면 이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가지는 대지 지분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 집합건물법에는 토지 면적이라 안 하고 뭐라 부른다고? 의결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같은 의미야. 그럼 리모델링 할 때도 주택단지 전체에 대해서도 동의받고 토를 뭘로 바꾸면 돼? 그러면 토를 뭘로 바꿀까요? 의결권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런데 또 재건축하고 차이점이 뭐다? 리모델링은 동별 동의도 다 받아요. 동별 동의도 구의를 다 받아. 구의를 다 받아. 여기 차이점이야.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을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각각 3분의 2입니다.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다 과반수예요. 자, 우리가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 재건축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구토에 얼마를 받던가? 4분의 3을 받았거든. 근데 리모델링은 얼마? 3분의 2지. 그러면 리모델링을 훨씬 더 뭘 시켜줬다? 완화를 시켜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살 해볼까요? 주택단지 전체. 자, 밑줄.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 주택단지 전체 동그라미. 밑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죠. 의결권의 각 얼마? 3분의 2 이상. 구의 동그라미. 구의. 결의 및 또 각 동 동그라미. 밑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얼마? 과반수. 구의 동그라미. 이해하시죠? 자, 우리는 여기 보세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걸 재건축을 한다면은요, 일부만 하면 안 되고 전체를 싹 밀어버리고 재건축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을. 만약에 일부 아파트를 안 한다 그러면 이 반대하는 아파트는 토지를 분할을 해야 됩니다.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야 돼. 그래야지만이 재건축이 돼요. 근데 리모델링은요, 단지 전체를 해도 되고요, 요 한 동만 해도 돼. 한 동만. 그러면 이 한 동만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이 동이 이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만 리모델링 하면 동에 얼마의 길이가 있어야 돼? 구의의 각 3분의 2.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을 리모델링 한다면 동의 밑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얼마? 3분의 2. 요게 조합을 만드는 의결권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을 뭐 일단 놔두고요. 우리는 요 내용을 꼭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지역 직장은 대지를 갖고 가야 되고 리모델링은 일정한 동의, 결의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